그 문순태 소설 철쭉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옆에 바짝 다가서 누워있는 그녀에게서 툭툭 쏘는 듯한 역한 화장 냄새가 났다. 코를 벌름거리며 숨을 좀 깊이 들이마시면 비리적지근한 여자 냄새가 심장을 간지럽혀 왔다. 그녀는 깍지 낀 두 팔로 목덜미를 끌어안고 세우면서 다리를 가슴팍에 바짝 오린 채 옴짝달싹하지 않고 누워 있었다. 나는 그녀를 밖으로 내보내려고 했다. 미스현과 한 텐트 안에서 잠을 잔다면 일행들에게 오해를 받을 것은 뻔한 노릇이었다. 아버지 유해를 모시러 가는 처지에 그런 오해를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어쩌면 박판돌이가 그것을 노리고 일부러 미스현을 들여보낸 것인지도 모르지 않은가. 나는 여자에 대해서는 백지에 가까운 상식밖에 가지고 있지 못했다. 늦은 밤까지도 고시 공부에 매달렸기 때문에 여자를 알 만한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동정을 이룬 것은 중학교 3학년 때로 비교적 이른 편이긴 하지만 그때는 순전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엉겁결에 당한 일이어서 별로 심각하지도 않았다. 중학교 3학년 때 40이 넘는 무당 과부한테 동정을 빼앗겼다. 그때 우리 모자는 무등산 및 소태실이라는 옴딱지 같은 마을의 무당집 작은 방살이를 했었다. 무당의 꽹과리 소리에 신경을 갈갈이 흩어져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으니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자고 했지만 어머니는 한사코바를 들어주지 않았다. 우선 반값을 안 내고 거저 사는 이유도 있었지만 무당의 늙은 시어머니와 갓 10살 난 딸 하나로 식구가 단출하여 꽹과리 소리만 안 낸다면 절간처럼 조용했기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담양 죽제품을 떼어 서울에다 파는 도부 장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번 서울로 장사를 떠났다면 열흘을 넘겨서야 돌아오곤 했다. 나 혼자 죽식간에 끓여 먹고 있었다. 그때가 아마 여름이었던 것 같다. 서발 막대기 휘둘러도 거칠 것 없을 만큼 휑한 살림이어서 언제나 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잤었다. 그날 밤도 새벽 1시까지 공부하고 고나게 골아떨어졌다. 잠결에 숨쉬기가 답답하여 눈을 떠보았더니 큰방 무당이 훌훌 옷을 벗은 알몸으로 내 배 위에 올라타 있지 않겠는가. 그녀는 내 팬티를 무릎 아래로 내려놓고 아직 끝이 벌어지지도 않은 나의 그것을 두 손으로 뿌리까지 뽑아버릴 듯 꽉 움켜쥐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버럭 소리를 지르려다가 어린 마음에 부끄럽기도 하고 무당의 입장이 난처해질 것 같기도 하여 그냥 참고 있었다. 무당은 나의 놀라는 얼굴을 보고 무슨 말인가 숨가쁘게 무당꽃 사설외듯 도깨비 여울 건너가는 소리로 조잘거리는 것 같았으나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나는 서울에서 어머니가 돌아올 때까지 거의 매일 밤 무당에게 시달림을 당했다. 뭐가 뭔지 몰랐던 나는 새끼 항문이 아르르하고 무지근한 것을 느꼈을 뿐인데 며칠 밤 시달리고 나니 코피가 펑펑 쏟아졌다. 어머니가 돌아오기가 무섭게 바득바득 어머니를 졸라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가버렸다. 학교가 너무 멀다는 핑계로 학교 근처로 옮긴 것이었다. 혼의 여자 관계라면 딱 그때 무당과의 그 일뿐이었다.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학생 기록카드에 적어낸 것처럼 취미가 고독인 거였다. 바둑, 장기, 화투, 탐구는 고사하고 스포츠도 무례한이었다. 언제 익힐 틈이 없었다. 생활이 뭘 취미인 것과 같이 됨됨이도 좋게 말해서 털 뽑아 제 구멍에 박을 정도로 꼰질꼰질한 편이고 나쁘게 말해서 세상 모르게 삭막한 느낌이 드는 어딘가 덜 된 사람이었다. 그 때문에 가끔 술자리를 같이 한 동창 녀석들이 세상의 깊고 얕음을 그렇게 가재물 짐작할 만큼도 몰라가지고 어떻게 사람 마음속에 깊숙이 가려진 선과 악을 가려낼 수가 있겠느냐고 빈잔이었다. 그러나 나는 누가 뭐라 해도 지금의 상태가 좋았다. 검사가 되려고 한 것은 비리 밝혀내고 선과 악을 가려내는 사명감 때문이 아니었다. 다만 박판돌이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검사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다. 박판돌이 잘 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런 복수심은
한여름 태양처럼 대장간에 벌겋게 시우새처럼 뜨겁게 이글거렸다. 옆에 누워있는 미스 현이 캣캣 카레를 삼키는 기침을 했다. 빗소리가 뚝 그치자 이내 달빛이 텐트 안으로 기어들어왔다. 미스 현을 내보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녀 쪽으로 돌아누웠다. 그때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텐트 옆에서 멎었다. 미스 현이 누워있는 쪽에 텐트 자락이 조금씩 걷어올려졌다. 나직한 목소리로 미스 현을 부르고 있었다. 박판돌이었다. 미스 현이 부스스 일어나 힐끔 이쪽을 한번 돌아보고 나서 조용히 밖으로 나갔다. 박판돌이가 그녀를 밖으로 불러내간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나는 개운찮은 기분이었다.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기어와서 살짝 불러내간 소희가 미웠다. 아마도 두 사람 사이에 무슨 꿍꿍이 수작이 있는 것 같았다. 그녀가 나간 쪽으로 다가가서 텐트 자락을 걷고 밖을 내다보았다. 박판돌이와 미스 현은 고사목 아래 풀섭 위에 꽉 부둥켜 앉고 있었다. 그들은 한동안 얼싸안고 노닥거리는 것 같더니 미스 현이 풀섭 위에 놓고 박판돌이가 엉거주춤 텐트 쪽으로 엉덩이를 지켜들고 바지를 내린 다음 여자를 덮쳤다. 달빛 속에서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뚜렷하게 보였다. 그들의 숨소리까지도 들려오는 듯 싶었다. 나는 텐트 자락 사이로 시선을 팽팽하게 잡아당겨 그들을 지켜보았다. 야릇한 마음에 동요가 있었다. 혈관의 움직임이 발동기 소리처럼 빨라지면서 심장이 쿵쿵 뛰었다. 불현듯 중학교 3학년 때 무당에게 덮침을 당했던 순간이 떠오르면서 그때의 어리둥절했던 감정이 이제서야 숨가쁘게 꿈틀거리는 것 같았다. 처음엔 무당이 무섭게 느껴졌었는데 그 일이 며칠 밤째 계속되는 동안 섬찌근한 무섬증이 가라앉으면서 발가락 끝이 간지러울 만큼의 야릇한 흥분은 잠깐이었다. 낮에 그녀가 고가를 쓰고 알록달록한 무당옷을 입고 벌렁벌렁 춤을 추고 꽹과리 두들기는 것을 보면 와싹 무섬증이 되살아나곤 했었다. 한 30분쯤 지나서 미스 현이 살금살금 기어들어왔다. 그녀가 텐트 안으로 들어설 때 나는 무릎을 세우고 앉아 있었다. 앉아서 살금살금 기어들어오는 그녀를 마주보았다. 그녀는 자리에 누우려다 말고 희끄무레한 어둠 속에 돌부처처럼 앉아서 자기를 쏘아보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흠칫 놀랐다. 미스 현이 슬쩍 빠져나가서 박판돌이와 관계를 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있던 내 눈에 쾌자자락 너울거리는 무당이 보였다. 미스 현이 무당으로 보인 것이었다. 나는 성인이 되면서부터 무당한테 당했던 일이 온몸에 근질거리도록 억울하고 몸에 뱀에 물린 흉터가 있는 것처럼 꺼림칙하게 생각될 때마다 언젠가는 그 무당을 찾아가서 그때의 일을 보상받고 싶기까지 했었다. 그리고 그녀의 부음에 접했을 땐 온몸이 가려워지는 구토증을 느꼈었다. 분했었다. 나는 옆으로 돌아 누워있는 미스 현에게로 달려들어 와락 그녀의 어깨를 찍어 잡아 바로 눕혔다. 그녀는 놀란 토끼 새끼처럼 두 어깨를 움츠렸다. 다짜고짜로 미스 현의 지퍼를 끌어내리고 바지를 벗겼다. 그리고는 조금 전 박판돌이처럼 엉덩이를 치켜 올려 바지를 무릎 아래로 내린 다음 그녀의 배 위로 기어 올라갔다. 그녀는 내가 하는 대로 시체처럼 가만히 누워있기만 했다. 나는 기분이 나빴다. 처음부터 기분이 나빴다. 다짜고짜로 그녀를 덮쳐 두른 그 순간 창자 속의 내용물이 발칵 쏟아질 것 같은 역한 감정이 들었다.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서 그 짓을 한다지만 돌연한 나의 행위는 그와는 정반대였다. 일을 끝내고 고함을 질러 그녀를 텐트 밖으로 쫓아버린 다음까지도 역한 감정을 가라앉히기 위해 텐트 밖으로 나와 소주병 나팔을 불었다. 그렇게 기분 나쁜 순간은 일생에서 처음이 있는 일이었다. 후회 막급이었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는 일이었다. 스스로의 부끄러움에 마음 둘 바를 몰랐다. 불결한 몸과 마음으로 아버지를 대할 생각을 하니 천하에 없는 불효자식이 된 자신이 미울 따름이었다. 도깨비에 홀린 기분이었다. 그럴수록 애시당초 그녀를 내 텐트에 집어넣었다가 나보란 듯 끌고 나가 그 짓을 한 박판돌이와 비리척지근한 여자 냄새를 솔솔 피우며 나를 충동질한 미스 현에 대한 구역질나는 미움이 겹겹이 쌓였다.
평소에 어머니 외에는 여자에게서 인격을 느껴보지 못했거니와 또 인격체로 대우를 해본 일도 없는 나로서는 미스 현에게 무척 주 동물의 징그러움을 느꼈을 뿐이었으며 그녀에 대한 순간적인 호기심은 그 징그러운 벌레를 발로 짓밟아 으깨 죽이는 살생의 쾌감을 맛보기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밤에 보아도 낮자루, 낮에 보아도 밤나무라고 그녀의 본성이 뚜렷하건을 지금껏 소 닭 보듯 닭 소 보듯 발가락에 튀는 만큼도 안 여겨온 데가 이 무슨 실수냐 싶어 천번만번 발등을 찍고도 남을 만큼 후회를 한들 이미 엎지른 물이었다. 그나저나 이 일로 망신이나 당하지 않을까 염려되어 가슴이 쑥가마타듯 했다. 넷째 날 날카로운 아침 햇살이 잠든 나무와 풀잎들을 들쑤셔 일깨울 무렵에야 눈을 뜬 나는 나무 껍질처럼 거칠거칠해진 얼굴을 문지르며 텐트 밖으로 나갔다. 간밤에 밤새워 뒤척이다가 늦잠을 잤기 때문에 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일행은 아침을 먹기 위해 빙 둘러앉아 있었다. 다른 등반대원들은 이미 연하천을 떠나버렸으며 내가 자고 나온 텐트를 제외한 다른 두 사람의 텐트도 철거되어 있었다. 고단하셨던 모양이구만. 해가 엉덩이에 불을 질러서야 일어나신 걸 보니 직원 박영감이 앉을 자리를 비켜주며 말했다. 박영감의 말에 심장이 후끈거리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새삼스럽게 어젯밤 미스 현과의 일이 떠올라 주걱으로 그릇에 밥을 퍼 담고 있는 그녀를 힐끔 훔쳐보았다. 그녀는 해실해실 웃으며 밥그릇을 내 앞으로 내밀었다. 어젯밤 일이 생각나자 다시 구토증이 나는 것 같았다. 어차피 세석평전에 늦게야 도착할 것이니께 서두를 것이 없어. 그래서 늦잠을 자도 깨우지 않은 거야. 박영감이 밥숟갈을 들며 하는 말이다. 하기야 박영감의 말 맞다나 어차피 세석평전에는 해질 무렵에야 도착할 것이므로 밤에 유해를 파내지 않을 바에야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밥을 먹으면서도 나는 어젯밤의 행위에 대해 여러 사람 앞에 치부를 드러내 보이는 것 같은 부끄러움 때문에 마음 가늠할 바를 몰라 했다. 얼핏 박판도를 바라보았더니 그는 언제나처럼 능글맞고 뻔뻔스러운 얼굴이었다. 간밤에 빗방울이 들쳤기 때문인지 운에는 늦도록까지 두껍게 펼쳐져 있었다. 일행은 출발하기 전에 지리산에서 물맛이 가장 좋다는 연하천 샘물로 물통을 가득 채웠다. 연하천에서 너무 늦게 출발한 때문에 삼각고지를 조금 지나자 정오가 되었다. 삼각고지에서 잠깐 쉬어 담배 한 대 피우고 길을 재촉했다. 형제바위를 뒤로 하고 연하부를 떠났다. 일행은 벽소령 뱁실샘가에서 점심을 먹었다. 아침 늦지막에 연하천을 출발했지만 점심때까지 6km나 강행군을 한 탓으로 뱁실샘에서 점심을 먹을 수가 있었다. 뱁실샘이 있는 벽소령은 경남 화계에서 마천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이 고개에서 남쪽으로 150m쯤 내려가면 텐트를 치기에 좋은 평평한 분지에 손바닥만한 샘이 있다. 처음 이 샘물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잘해야 몇 모금 될 것 같지 않게 찌적해 보이지만 자꾸만 퍼내도 그만한 물이 언제나 괴어있기 마련이다. 샘의 크기는 보잘것없으나 네댓 사람이 물을 퍼서 목욕할 만큼 자꾸만 솟는데 결코 넘치는 일이 없다고 했다. 벽소령에서 4km쯤 가면 상덕평과 선비샘이 있고 다시 이곳에서 3km쯤 가면 목적지인 세석평전이 있다. 세석평전에서 천왕봉까지는 10km쯤 가야 한다. 직원 박영감은 기왕 세석평전까지 온 김에 천왕봉에 올라가서 신선노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함씨를 만나고 가야겠다면서 내가 같이 가는 게 어떻겠냐고 의향을 떠왔다. 내 생각으로는 천왕봉에까지 올라갈지 어떨지는 일단 세석평전에 가서 아버지 유해를 찾은 다음에 결정할 것 같기에 확실한 대답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되도록 속세와 인연을 끊고 초탈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신선 함씨를 한번 만나고 싶기도 했다. 온갖 욕심, 미움 다 잊고 탈진습기한 그의 삶을 가까이서 헤아려보고 싶었다.
박판돌은 미스 현과 같이 걸으면서 이따금 뒤를 돌아다 보았다. 뒤를 돌아다 볼 때마다 그는 쿡쿡 웃었다. 그녀도 푸실푸실 따라 웃곤 했는데 그 웃음이 나를 비웃고 있는 것 같아서 신경이 거슬렸다. 어쩌면 미스 현이 어젯밤 나와의 관계를 박판돌에게 죄꿰어 바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서 더욱 신경이 날카로워졌다. 두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웃고 있을까? 마음이 답답해서 하늘을 보았다. 백자 파편들 같은 구름 조각들이 너저분하게 흩어져 있었다. 찢어진 걸레처럼 보였다. 그 걸레 조각 같은 구름은 움직임이 없었다. 나는 벌써 닥쳐올 밤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오늘 밤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누구하고 같이 잘까? 박판놀이가 잠든 사이에 나를 죽이려고 하진 않을까? 미스현은 또 누구하고 그 짓을 하게 될까? 내 머리는 심란해졌다. 잡다한 생각들을 털어버리려고 살래살래 고개를 흔들어댔으나 두려운 생각들은 더욱 뚜렷이 살아나는 것이었다. 하룻밤만 넘겨라. 나는 땀에 젖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박판돌이의 뒤통수를 쏘아봤다. 박판돌이가 또 힐끔 뒤를 돌아봤다. 용기를 내어 손짓으로 그를 부르자 쪼르르 달려왔다. 우리 아버지 말이오. 나는 일단 박판돌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그의 표정을 살폈는데 순간 박판돌의 얼굴에는 어둡고 무거운 그림자가 얼핏 흘렀다.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은 어떠셨소? 박판돌은 고개를 돌려버렸다. 무슨 말인가 할 듯 하다가는 말미를 얻기 위해 궁색스럽게 캑캑 마른 기침을 토해냈다. 어떠셨소? 당신은 잘 알고 있을 게 아니오. 뭐리오? 아버지가 숨을 거두는 순간 말이오. 나는 불쾌해서 신경질적으로 톡 쏘아붙였다. 글쎄요. 글쎄라니 당신이 아버지의 죽음을 지켜보았지 않소. 그랬었죠. 그때 어쩌냔 말이오. 아버지가 숨을 거두실 때 마지막 남긴 이야기라든가. 왜 말을 못하는 거요? 아버지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소? 왜 그 사람을 죽일 때 상투적으로 마지막 할 말이 없느냐고 묻지 않소? 그때 우리 아버지는 무슨 말을 하셨냐 이거요. 말씀이 계셨어요. 박판들은 억지로 그때의 일을 떠올리는 듯한 얼굴로 가느다랗게 실눈을 했다. 무슨 말씀을요? 도련님한테 꼭 전하는 말씀이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었는데요? 지리산 땜시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도련님께서는 지리산에서 떠나시라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죠. 어머니 말이 아버지는 지리산을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그런 아버지인데 지리산 때문에 죽으니 지리산에서 떠나라고 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늘 죽기 전에 천왕봉에 한번 올라가 보았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말했었다고 한다. 6.25 전까지만 해도 지리산은 원시림이 하늘을 가려 총을 가진 사냥꾼들도 천왕봉까지는 올라가 보지 못했던 것이다. 노인들 말이 지리산 성봉인 천왕봉에는 하늘을 받치고 있는 둥근 기둥이 있으며 때때로 하느님이 그곳에 내려와 논일다가 가곤 한다고 했다. 아버지는 살아생전에 그곳을 올라가 보는 것이 소원이었던 것이다. 그러던 아버지가 하늘의 기둥이 받쳐있는 천왕봉 가까이 끌려가서 억울하게 개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다. 그때 개죽음의 길로 끌려가면서 평생을 그렇게도 올라가 보고 싶었던 천왕봉에 가까이 간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아버지는 가보고 싶었던 천왕봉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을까? 나는 마치 30년 전 죽음의 길로 끌려갔던 아버지의 심정으로 되돌아가기라도 하듯 참담한 눈으로 갑사 치맛자락 같은 가볍고 엷은 구름 조각이 걸려있는 천왕봉 쪽을 올려다보았다. 이상 이명님 시인이었습니다.